네, 김용민 TV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상근 기자님 왜 안 벗고? 아이고 그러네. 예. 네. 자, 그리고 민동 좀 저한테 기자님. 말도 좀 해주고 자기들만 벗고 있다가 지금 아니 계속 뭐 쓰고 있길래 왜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둬도 될 것이 잠시 후에 좀 곰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쓰고 곰탕을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웬 국물입니까? 드디어 이제 국물이 있는 오늘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국물 없는 기자회 또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저 미디어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팩트 TV가 뭐 뉴스 채널을 한다는 건데 솔직하게 에이지 뉴스 채널은 공모가 나야 뭐 네, 쓰지 어렵습니다. 말든지 그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그냥 결국 케이블로 진출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뉴스 전문 채널이라고 한다는 게. 아, 근데 뉴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뉴스 허가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니 지금까지 허가가 난 게 공모가 난 게 MB 때 종편들 그때하고 종편들하고 연뉴스 그때 TV. 맞아요. 뉴스 채널 하나 네. 더 이미 뭐 연합뉴스로 내정을 했었지 자기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나 정도는 뭐 종편은 어렵더라도 뉴스 채널 정도는 하나 나오면 국민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임기 말에 뭐 뉴스 채널을 갑자기 공모한다든지 그럴 일도 없을 텐데. 가능성은 없죠. 근데 저는 음. 기왕에 김용민 이사장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게 흔히 말해서 미디어 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감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언을 하고 진출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기사화하는 그런 방식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기사화했을 때 이게 마치 팩트인 것처럼 더더군다나 지금 시민주주를 모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허가 채널 허가가 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선뜻 기사화하는 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사화를? 네, 저는 더더군다나 미디어 전문지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조금 저는 고개가 갸우뚱했거든요. 일단 이게 허가가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허가 나기 이게 쉽지 않아요.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진영에서 100억을 모을 수 있을까? 국민주로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이 허가 문제 아니라 아예 공모가 안 나올 그러니까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바로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 저기 국민TV도 한 20억 모았나 30억 모았나 하여튼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때 뭐 뜨겁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응원해 그때가 주시고 거의 후원하셨는데. 맥시멈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펙트 TV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참 너무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한 환상이 너무 좀 심했던 게 아닌가. 물론 저도 이제 국민 TV 깃발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 TV는 왜 하다가 완전히 암초에 걸려가지고 진전을 못하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이 슬로건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해석이 안 됐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국으로 전화가 옵니다. 조합원이 전화를 하셔요. 그러니 막 직원한테 사실상 갑질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이름 얘기하라고. 나 저기 사주라고. 근데 조합원이 사주 맞죠? 근데 전화 받는 분도 조합원입니다. 사주가 사주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왜 갑질이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면은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또 조합원으로서의 그 어떤 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런 또 권한이 있는데 네. 이 선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국민TV의 암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자본금 200원 시민주주 주식회사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게 뉴스 전문 채널은 뉴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독자적으로 팩트TV가 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야 할 것이고 그것도 지금 PP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양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의 흐름과는 음.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구상이 아닌가. 오히려 PP들이 지금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 역으로 간다고 그렇죠. 할 수도 다 있겠죠.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 오히려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아니 뭐 선언할 수 있고 추진할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보도 전문 채널을 하려면 숙련된 기자들을 불러와야 될 텐데 그렇죠. 한두 푼 갖고 모셔올 수는 없는 거고요. 다 그냥 신참들을 뽑는다? 아유 큰일 납니다. 국민TV를 보세요. 대부분 다 신입사원들이었잖습니다. 소수의 데스크 또 경력자들 말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민TV 시작할 때도 정현주 전 KBS 사장께서
쉬운 일 아닐 텐데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유, 저 보도 전문 채널 진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아유, 이건 참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 언론 지형이 뉴미디어가 없어서 지금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자, 우리의 갈 길은 빨리 곰탕을 먹는 겁니다. 네. 예. 자, 빨리. 국물이 모처럼 나왔는데. 네, 그래요. 지금 바로 드세요. 나라찬 얼큰 한우 양곰탕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나라찬의 대표 상품입니다. 한우 사골로, 우와, 이 둥둥 뜬, 와, 세상에. 보십시오. 예.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자, 얼큰 한우 양곰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00% 국내산 한우 사골과 소고기로 육수의 품격부터 다릅니다. 네. 소고기도 폭폭살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소의 위, 머리고기, 내장, 사태가 아이고. 듬뿍 들어가서 푸짐합니다. 햇섭 인증은 기본이고요. 영하 30도 급속 냉동 방식으로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얼큰 한우 양곰탕 600g 한 팩, 6,900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용민닷컴은 한 그릇만 시켜도 무료 배송이라는 사실. 애초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한 팩도 무료 배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압도적인 가격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스마트한 알뜰 쇼핑도 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야 되겠죠. 네. 아이고, 밥도 그냥 아주 밥이 너무 적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네. 안에 고기가 진짜 많습니다. 예. 이게 한 명당 한 팩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한 팩을 지금 나눠서. 아, 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우와, 이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갔네. 여기만 고기를 많이 넣은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와, 어우, 찐이네요, 찐. 찐이다. 요건 진짜 말아 먹어야 맛있는 거. 요거 말아야죠. 100% 말아야죠. 와, 고기가 네. 끝내줍니다. 어우. 진짜 다양하게 들어갔네. 네. 내장도 지금 씹히고 고기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와. 다양하게 씹힙니다. 별게 다 들어갔네. 네. 내장탕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진짜. 네. 오늘 또 날씨가 좀 춥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냉동식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식당 가서 이제 바로 끓인 양곰탕을 그렇죠. 먹는 것 같아요. 양들을 쫙 이렇게 깔아놓고, 고기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얼큰한 국물을 붓고. 네.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냉동을 하는데 고기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짱이네요. 좋아요. 어디 줄 서서 먹는 맛집에서 파는 진짜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진짜 생각날 것 같은 국물. 네. 진짜. 고기가 아주 중독성이 있네. 밥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네네. 진짜 국물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고기가 정말 많이 들었다. 네. 벌써 다 먹었네. 뭐 거기 또 있었어요? 이 디스플레이 된 거. 이거 어차피 버릴 거 아니야? 이거 저 방송 끝난 다음에. 방송 내내 보여주려고 열심히 쌓아두셨는데. 뭐 고기가 더 많아, 이거는 어떻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네. 근데 이거 너무 차다. 제작진의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 그래. 아유, 미안하네. 어차피 안 보여. 야, 찬데도 맛있네. 네. 와. 국물이 뭐 소금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없어요. 간이 딱 알맞아요. 야, 이거 차게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어. 이게 굉장히 이게 얼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맛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해장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겠어요. 아우 이거 먹다가 소주 땡기겠는데. 네. 먹다가 해장을 하려고 먹었는데. 해장하려고 먹었는데. 이게 소주를 약간 부르네요 이게 진짜. 국물이 아니 안에 굉장히- 고기도 많아서 네.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고 국물이 깊게 얼큰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장했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찬. 훌륭합니다. 아주. 아니 진짜 국물을 사골로 만들다 보니까 와 이게 깊이가 깊습니다 진짜. 서울대 출신이나 뭐 쌍문동의 동네 형이나 뭐 다 맛있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맛있어 할 거예요. 네. 양곰탕으로 대동세상. 이거 진짜 제가 어지간한 이런 국물 있는 얼큰한 거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요가 수준급으로 들어갑니다. 수준급으로. 아 이거 방송이고 뭐고 하나 더 시켜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자, 네. 와이간 다 먹었습니다. 아유, 최고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국물을 먹어서였는지 훌륭해요. 네, 오늘 정말 훌륭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자, 오늘 민동기 기자님부터 좀 네.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선출이 되기 전부터 언론들이 흔히 말해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수식어를 항상 윤석열 앞에 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물론 윤석열 캠프 쪽에서 마케팅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친이 고향이 충청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는 있는데 언론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아무리 대선이라든가 정치판에서 예전에 비해서 옅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대선 후보가 어떤 곳에 뭐 고향이냐 어떤 출신이냐를 아직까지는 따지거든요. 근데 굳이 윤석열 후보 앞에서 제2의 고향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혹은 어떤 의도를 갖고 붙이는 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충청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제2의 고향 방문한 윤석열. 충청 대망론 불지피나 이런 식으로 보도가 뜨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힘 경선은 끝났지만 다른 후보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식의 수식어를 붙인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홍준표가 만약에 어딜 갔다. 홍준표 의원 제2의 고향 방문한 홍준표. 저는 이런 기사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부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어딘지 알아요? 양반도 아마 경상남도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도 경상도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준표 후보 부친 고향이 어디인가를 연관시켜서 기사를 낸 언론은 별로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사회적 고향으로 호남을 꼽았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가 호남 갔다고 광주 갔다고 제2의 고향에 왔다. 그렇게 안 그런 하죠. 기사 없죠. 예. 네. 당연히 그렇게 안 하고요.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전 의원의 부친 고향이 어딘지 언론들이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사 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 갈 때 어디 대망론 없잖아요. 그 원희룡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독 윤석열 후보 앞에서는 충청 대망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부친의 고향이 충청도라는 거를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윤석열의 제2의 고향은 마치 충청인 것처럼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충청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생활하는 양반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망론을 가지고 충청 대망론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저는
뭐 상당수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썼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 측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건 아닐까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거운동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기사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왜냐? 제2의 고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윤석열이 갔을 때 이렇게 언론들이 만든 수식어거든요. 붙인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이제는 좀 사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바로 선출되자마자 대망론이 충청 지역에서 번지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또 씁니다. 앞으로 더 쓸 거란 얘기죠. 자, 이재명 후보가 충청 지역 방문했을 때 그런 기사 언론들이 쓸까요? 안 씁니다. 아마 우리 민동기 형이 얘기해서 그런 기사가 있었구나 하는 분들이 8할 이상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윤석열 보라고 기사를 쓴 맞습니다. 겁니다. 예, 정확합니다. 독자들 보고 이걸 보고 당신들 영향을 받아라. 그래서 대선 때 윤석열 찍어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언론이 줄 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기사가 특정 매체에 국한된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씁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 했고, 정반대로,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앞에는 제2의 고향이 충청이다. 충청 대망론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 앞에는 수식어가 없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쓰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부선 씨입니다. 김부선. 아. 김부선은 언제든 등판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더가웃에서 몸을 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거 좀 너무 심한데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니, 김부선은 이미 공론의 장에서 더 이상 신뢰를 얻기 힘든 인물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근데 자꾸 부르고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줍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뭐 언론이 대선 앞두고 이재명을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동이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거의 바닥을 친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지하 벙커를 뚫고 내려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기사가 최근에 실렸거든요. 윤석열 SNS에 김부선 씨가 댓글을 남겼어요. 김부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아니고 윤석열 씨 SNS에 김부선 씨가 댓글을 남겼어. 그걸 기사화를 했더라고. 기사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알려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들이 보도한 제목, 김부선 윤석열 SNS의 댓글, 전 남친 구속 뉴스 곧 봐야. 김부선 씨가 본인이 이재명 후보의 전 남친이라고 한 거예요. 김부선 전 남친 살살 다뤄줘,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댓글로 남긴 건데 제목으로 따옴표로 전 남친을 그냥 그대로 써요. 약간 언론들 이거 지하 벙커를 뚫고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누구 SNS에서 글을 퍼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사화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나온 이후에 자기들이 뭐 자정하겠다,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단체들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회사가 그런 일을 하면 그 SNS 누구 거 베껴가지고 쓰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뭐 김부선 씨든 진중권 씨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SNS 축축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글 쓰면은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기사화를 시키고. 아니, 김부선 해가지고 포털에서 지금 국물 없는 기자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김부선 이재명 한번 쳐보세요. 무슨 기사가 뜨는가? 골 때리는 기사들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전혀 상관이 없는 저기하고 연애는커녕 전혀 그와 무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적 차원에서 저 사람이 내 애인이었다. 내 집에 와가지고 신발 벗기도 전에 바지부터 벗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 이렇게 펼친다면은 어제 속수무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때 김부선 씨가 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더 심했겠죠.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갔을 거야. 다행히 거기 점이 없다는 거를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김부선 얘기를 다루질 말아야지. 왜 자꾸 김부선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닙니까? 이거 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제가 법률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흔히 말하는 언론들이 그때부터 제기했던 김부선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기사와 관련해서 검경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 관련된 내용은 기소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뭐 설령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라도 검증은 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뭐 법적으로 뭐 개연성조차도 지금 입증되지 않은 거라면은 네. 보도에 자제를 해야 합니다. 네. 보도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그 최은순을 말이죠. 최모 씨라고 이렇게 호칭해주는 언론들 정신 좀 차려요. 아니 일방이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 주장한 게 하나의 어떤 사실이니까 자기들은 사실 보도만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사실 보도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거나 말하자면 여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런 일들이란 말이야. 이 실상이 만약 그렇다면은 언론들은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자기들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나? 아, 자기들이 그 입증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일방의 주장을 그렇게 보도하냐 이거야. 김용민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정말 이렇다 할 그런 증거를 갖고 보도를 해도 뭐 비슷하게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예? 거의 묻히던데? 그치, 묻히고 그냥 외면하고 쌩 까고 이러지. 아니 어느 일방이 평화나무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를 해주던가 그렇게도 안 해요. 그래놓고 김부선 얘기는 연락 그냥 퍼다 나릅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어?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김부선 씨의 주장을 포털에서 소비하고 포털에 보내는 그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그렇다고는 아니겠지만 인턴 기자들의 이름이 종종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쓰는 언론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냥 클릭수 맞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부선이라는 이름이 포털에 일단 기사를 송고를 하면 그게 어찌됐든 클릭이 많이 되니까 그걸 그냥 이용해서 보내고 손 타는 거죠.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걸 그냥 봐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몇 푼 돈이나 벌자고 좀 공론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 예. 똥망진창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서로 지금 똥망진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김부선 관련한 보도를 하는 기자들, 네. 뭐 정당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캠프가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들이 그 기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나중에 묻는 그런 방식의 접근법은 어떨지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또 또 어떤 그렇게 하면 매체가- 또 이제 난리 나겠죠. 또 이제 어떤 매체가 사실. 그렇게 쓸 겁니다. 기자들을 압박. 그러니까. 아니 그 기자들이 잘해야지. 그 압박을 받기 싫으면은 왜 니들이 말하면 다 면책이 돼? 그런 게 어딨어? 그 특권 아닙니까? 면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권도 사실은 없어요. 면책 특권 같은 건 기자들한테 없는데. 기자들한테 없어요. 없지. 네. 지금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없애자는 판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한번 김부선 관련한 기사 연락이 쓰는 기자들 한번 이름을 수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부담이 되게끔이라도 해줘야지. 야 내가 이런 기사 썼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체크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압박감은 느끼게 해줘야지. 그냥 뭐 마냥 지멋대로 갈겨쓰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 수용자들은 엄청 바빠. 일단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 그리고 언론도 감질해야 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주개혁진영 유튜브들도 열심히 봐줘야 되고 이런 거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또 기자들 어떤 기사를 쓰나 잡아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네. 김부선 씨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자성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한 3일인가 앞두고 김부선 인터뷰를 냈어요. KBS가 그것도 공영방송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없죠? 아니 그 결국에는 사실상 없는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점 얘기만 보더라도 의료진이 자기 양심과 직업윤리를 걸고 점이란 게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점이 있었다는 김부선 말은 탄핵돼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공론회장에서 자기가 뭐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탄핵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검증 없이 일방의 주장만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도하는 행태. 아니 어떻게 알아 기자들이. 적어도 이게 그 둘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둘만 있는 자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요. 그 당시 보도했던 기자가 황현택 기자입니다. 이 사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황현택 기자. 이거 저 어떤 경위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황현택 기자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황현택 기자. 제가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적어놓은 이름 기자들 이름 상당히 많아요. 아니 이 사람은 도쿄 정말 특파원으로 가 있네요. 도쿄 특파원으로. 도쿄 특파원으로 가 있어? 이런 보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규명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 뭐 하여튼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김부선과 이재명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되고 취재를 한 거냐? 그 근거가 뭐냐? 세상의 모든 주장이 다 취재 대상은 아니잖아요. 검증을 하고 보통 보도를 하죠. 취재를 하더라도. 네. 그 보도가 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아니, 건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정도 되고 이재명 지사 정도 되면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의혹 제기가 다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선거 3일 전에, 그것도 네. 선거 3일 전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네. 아니, 그런 비난과 의혹을 무릅쓰고 그걸 보도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고요. 황현택 기자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내준 데스크, 보도본부장, 무슨 의도인지 그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시청률이 높은 KBS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KBS가 시청률이 높습니까? 아니, 그 뉴스는 그렇지. 그래요? 뉴스는. 그렇잖아요. 뉴스9에 나온 거예요. 어느 놈으로부터 또 제보를 받았는지 난 알아요. 누가 엮어줬는지 알아요. 네. 알고 있으면 깝시다. 깔까? 나를 돼지라고 한 사람이.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약간 좁혀지는데? 용의자가 한 1200만 명 정도가 들어오죠. 가만히 있어봐. 날 돼지라고 했어요. 굉장히 좁혀지는데? 네. 아주 좁혀집니다. 지금은 잠수를 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KBS 사장 후보자가 그 보도본부장이었다고? 김우철 씨. 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런 리포트는 본부장선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지금 뭐 KBS 보도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결정될 거예요. 누군지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여성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좁혀졌어. 더 좁혀졌어. 이제 한 600만 명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티즌 수사네요. 인류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인류의 절반이 여성. 네티즌 수사네요. 김혜민 PD에게 돼지라고 한 여성입니다. 구글링을 시작하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토부하고 이른바 당정이 대장동 방지법을 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흔히 말해서 민관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네. 요 이른바 그 명명했던 게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요걸 이제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네. 얼마나 이게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그거를 말이야 공공이익으로 다 환수를 해야지 이래놓고서는 겁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하고. 네. 근데 막상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 심사를 예고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심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생양아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세상에 또 있나 싶어요. 예상을 했었고요. 너무 심각하다. 이 양아치들이. 그리고 저는 언론들이 분명히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왜 민관 합동개발에서 왜 공공으로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환수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세게 질타를 했던 특히 조중동 경제지 난리였습니다. 근데 이랬던 언론들이 정작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민관이 아니고 민간 개발이 위축이 된다. 공급난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막 써댑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이익 10%를 제한하는 이 대장도 방지법을 언급을 하면서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 막 하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예?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계속 기사를 써대다가 정작 대장동 방지법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발의를 하니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 민간이 위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국물 없는 기자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종이신문을 잘 안 보시겠지만 종이신문을 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지면에 많이 실립니다. 이놈들이 LH 때 또 그렇게 막 프로파간다를 펼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정의가 뭐 무너졌다느니 뭐 이딴 소리 할 때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방상훈 씨 부동산 자산만 2조 5천억. 네. 아니 본인이 왜 부동산 얘기를 합니까? 조선일보가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부동산 섹션 보세요. 여기 이제 분양이 곧 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돈 싸들고 오세요. 거의 뭐 떴다방수이죠. 네. 이 광고나 아니면 관련 기사들을 보면. 그리고요 정말로 뭐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경제면에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어디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그냥 제가 봤을 때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예요, 광고. 근데 이제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류의 내용들이 지면에 실린단 말이죠. 그리고 포털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와요. 포털에도 이렇게 경향신문이라든가 해당 매체 언론 기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 기사를 왜 쓸까? 당연히 이건 홍보성이라는 거고요. 그 홍보성을 그냥 홍보를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받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지적이라든가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낼 정도로 이 기사를 써댈 정도면은 왜 이런 그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저 개발 이익을 환수를 못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할 게 아니죠. 이게 너무 지금 속보이는 거고 한마디로 민간의 어떤 그런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기사를 한 것처럼 공급절벽이 오고 대장동 방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 광고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광고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런 협찬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관계가 걸리면서 왜 이재명 지사한테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격을 하냐 이거야.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비판할 거면은 공감하고 설득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비판을 해야죠. 네. 자, 그래요. 하여간 내로남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을 보면서 또 너무 당당합니다. 이런 자들이 집권까지 하면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할까.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상상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자들에게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준 것만으로도 대가리 박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임명은 윤석열이라는 대권 주자를 야권에 혼납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도록 뒷받침했던 이른바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의 최측근 다 대가리 박아야죠. 뭐 그냥 수고한 공로도 있으니까 바닷가 모래밭에서 대가리 박기가 어디요? 바닷가 모래밭. 네. 누굽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적극 양정철 그리고 저기 누구야 노영민. 내가 사실은 경복궁 가서 대가리 박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플까봐 네. 막 바닷가 가지고 거기는 큰일 나 까요. 영종도 그 앞에 바닷가 용유도 네네. 용유도 쪽으로 대가리를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돌의 수욕장 말. 머리 한 1시간 받고 소주 한 잔 조개하고 해서 드시고 오시라고. 이건 정말 아주 중대한 실책입니다. 이런 빅엿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짠한 일인데 8월에 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털 때 네. 그때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무슨 글이 돌아다녔냐면은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때도 이제 윤석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쉴드가 됐고 하여튼 뭐 여전히 신망을 얻었던 때였어요. 조국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주 그 무심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터는 것이다. 야,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는 그런 분위기셨어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 저는 단번에 알았거든요. 이 자들이 오랫동안 그동안 이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자기 세상 만나서 실제로 7월에 검찰 인사가 곧바로 있었는데 전부 다 윤석열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네.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 윤석열 사람들로 채워져가지고 검찰 내부가 그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할 상황에 놓이니까 윤석열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가 인사권 행사한 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했고 조국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로 하여금 자기가 멋대로 다 인사권을 행사하게 내버려둔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양정철이야. 정봉주 의원 말로는 양정철이야. 근데 그때 양정철 전 원장이 무슨 직책으로 그런 대통령의 복심. 맞아요? 복심이었나 근데? 맞습니까? 본인이 복심이라고 말하고 언론이 써주니까 복심이 된 거지 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양정철 씨를 관직에 뭐 청와대에 뭐 하다못해 행정관 자리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은 총무수석을 꽤 하고 싶었다.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커트를 당했지. 그러면서도 또 당연히 이런저런 권세를 또 행사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윤석열을 키워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자가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털 때 말이죠. 그때 윤석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다 이게. 대통령 주변에 이런 없을 사람들 다 정리해드리는 걸로 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다하고 있다.
그런 새끼가 지금 야당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이게 경복궁도 아니고 영유도 가서 대가리 박으라고 한 건데 이 정도면은 인도적이지 않아요? 인도적인 얼차려. 저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임명됐을 때 뭐 일말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 송도 해수욕장 가서 대가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저도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때 당시 이제 페북에 제가 하나 제 개인 페북에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검찰을 너무 얕봤죠. 네. 우리 레드에어님이 김포공항 빈 활주로는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거기 김포공항- 아스팔트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 일단 아스팔트를 떠나서 꽉 차 있어요, 스케줄이. 아, 맞아요, 김포공항은 뭐 어디 저가 항공들이 또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네. 아, 저가 항공 경쟁이 대단합니다 보니까. 커피 한 잔 값에 제주도 갈 수가 있어. 예, 잘만 예약하면 그렇죠. 어휴야, 세상에.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뭐 수백 명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예약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막 평일 남들이 잘 안 가는 시간을 좀 맞춰가야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예. 왜요? 김규형님 예. 다 같이 대가리 박으러 가요 우리.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해수욕장 좀 그렇고 애기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 갈 때 거기서 대가리 먹고. 푹신하니까. 푹신하니까, 예. 아니 기왕에 같이 머리 박으러 갈 거면 네. 좀 멀리 갑시다. 예. 부산 해운대 이런 데 좀 갑시다. 네. 네. 해운대 앞에 LCT가 있어요. 네. 저는 얼큰 한우 양곰탕을 먹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참 저는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조국 전 장관 털 때 이 새끼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기술을 꺼냈구나. 오랫동안 용케도 잘 감춰왔다. 그 본질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9월 초에 조국 전 장관 그만둘 때 같이 윤석열을 날리는 게 모양상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사표 낼 때까지 두고 보시더라고. 아, 그게 또 다른 또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뒤늦게나마 아, 참, 이 사람 진짜. 내가 윤석열 지지한 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과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당신도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방송을 대가리 바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바꿔. 네.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왜 안 그랬냐. 그러면 특별 방송을 할 때 잠시 그 제목을 바꾸죠. 대가리 박는 기자. 그래요. 네. 저기 하여튼 그때 조국 장관 그만둘 때 윤석열이도 같이 날렸어야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두고 봤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런저런 검찰과 검찰의 끈앞풀들이 계속 추미애 장관을 흔들었고 민주당 내 수박들도 같이 흔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민주당 수박들은 말이죠.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할 것 같으면 역시 대가리를 박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대가리 박는. 대가리 박아야지. 누가 고개를 들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저기 치약 공장 가서 치약 뚜껑 좀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또 대가리를 좀 박아야 되지 않겠나. 아 그거 너무 아픈데?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미 구독 썬데이 다음 이야기 또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사들에서 흔히 말하는 젊은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탈이 아,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탈이 장난 아닙니다. 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이데일리에서 한 4년차에서 6년차 되는 기자들 3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고 어디서? 이데일리. 2대1이. 네. 솔직히 4년에서 6년차 같은 경우는요 언론사에서
가장 빨빨거리면서 일할 때입니다. 중추죠, 중추. 네, 진짜. 중추예요. 네. 정말 빨빨거리면서 일하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근데 3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다?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요거 좀 심각한 거고. 자, 그러면 이게 2대1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최근에 기자협회보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동아일보 노조에서 노보를 통해 가지고요. 최근 10년간 퇴사자를 전수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 재밌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9년 8개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네. 동아일보 편집국하고 출판국을 떠난 기자들이 71명. 그 출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간동아, 신동아 맞습니다. 같은 시사주간지, 예, 네, 잡지 만드는 곳. 예. 네. 합쳐서 71명이 동아일보를 떠났습니다. 와, 많이 나갔네요. 엄청 나갔죠.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10명씩 3년간 30명이 퇴사를 했고 그 시기가 지나자 퇴사자가 조금 줄었는데 2019년에 8명, 지난해 9명,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올해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올해만? 올해. 조선일보 올해 10명 정도가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경제 10명.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퇴사자가 무려 38! 올해요? 네. 올해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신문. 이야, 38명? 엄청난데? 지난 9월 말 기준입니다. 아니 통상 일간지 편집국의 그 구성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근데 많아봤자 150명이 아니 안 근데 될 거예요. 한국경제는 숫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편집국, 광고국, 독자 서비스국, 사업국 포함이에요. 아, 다 포함해서. 다 포함. 근데 어찌됐든 다 포함을 했더라도 38명이 회사를 한 해 나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예. 그럼 왜 이렇게 이직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기자협회가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 노동 강도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없지. 예, 비전이 없어요. 기성 언론의 이런 그 노동이라든가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평생 이 조직의 기자로 있으면서 미래 희망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의 페이스북이나 그러다가 기사 맞아요. 아까 그 김부선 그런 식의 기사를 계속 시킨단 말이야. 그 기자들이 무슨 미래 비전을 갖겠냐고요. 제가 앞서 김부선 얘기한 것과 이 제가 지금 소개한 내용은 그래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 언론계 수준이 확 떨어졌고 왜 2대1, 4년차에서 6년차 기자들이 3명에 불과하지만 그 3명이 저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참 일할 그런 연차인데 사표를 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언론계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자체적인 전망과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정말로 그래요. 언론사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20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니네들이 문제야 지금. 니네들 젊은 기자들이 떠난다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인건비 줄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단편적인. 네. 오히려 더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조직도 뭐 비전도 없고 조직을 좀 어떻게 굴려가야 될지 그런 생각도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경영진이란 분들이 기자협회보가 지난 8월에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했거든요. 언론사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느냐 질문을 던졌는데 5년차 이하 기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40.8%. 6년차 이상에서 10년차 이하가 38.8%. 다른 연차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구성원들이 쓰는 기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뉴스 수용자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젊은 기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자, 언론사들은 별 문제의식이 없다. 저희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저 누구나 언론사 들어오려고 할 때는 내가 정말 나의 기사로서 세상을 바꾸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서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썼을 것이고 기자가 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향력은 없고 이거 완전히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네. 또 독자를 겨냥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광고주 혹은 권력자를 위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찰나적으로 소비되고 마는 아무런 뭐 어떤 그런 영혼을 울리는 감동 같은 거를 애초부터 구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김용민 TV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저 뒷받침해 주시는 나라찬 얼큰 한우 양곰탕 아, 네. 이분에게만 우리가 뭐 보시라고. 전 그분-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는 걸로써 그 광고주 기분 좋게 하려고.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한다면은 그거 참 재밌겠네요. 우리 고방송 한번 해봅시다. 한 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방송하는 근데 시청자들은 보든지 말든지 막 이래버리고. 한 그릇만 더 주면 영혼도 팔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사실은 시청자는 점점 더 줄 것이고 아마 광고주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뭐 아직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자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뒤에 붙여주고 계신데 저는 기자 그만뒀잖아요. 정말로 단 1의 후회가 없습니다. 정상근 선수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네. 정말 단 1의 후회가 없어요. 지금도 미래가 안 보이지만 그때도 참 미래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기자의 어떤 출신에 대한 그런 희화화 이걸 위해서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요? 정상근 자기, 네? 자기 기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퀴즈로 가자고. 그렇지. 민동기 자기 이렇게. 네. 똥자기. 김용민 DP. DP. 대가리 박는 놈 잡으러 출동합니다. 예, DP. 아, 좋죠. 예. 자, 그래요. 기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굉장히 낡은 언론, 다 망해가는 언론의 과거 이미지. 막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막 세상을 뒤집는 그런 시대의 그 이미지를 갖고 굉장히 낡은 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다가 숨이 막혀서 딴 길을 찾는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보면은 아, 이분들은 정말 대개는 뭐 저기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분도 있지만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분들까지 포함해서 꿈이 많았던 사람들이 되게 그만두더라고요. 현실에 이제 내가 적응되는 것 자체가 너무 나를 소모시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네. 이게 솔직히 좀 들었던 기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처음에 기자가 될 때 되고 싶었던 그런 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다녔던 회사들이 뭐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사를 쓰라거나 뭐 그런 회사들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온라인에 올려야 되는 그런 기사의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채우려면은 누구를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허걱거려야 되는. 부담이 되죠.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일을 다 끝내고 밤에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취재원들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새벽에 들어서 뭐 정리하고 그렇게 생활을 됐었는데 그게 몇 년 쌓여가니까 이제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럴 수 있는 체력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응해 가면서 그날 올려야 되는 기사를 뭘로 때우지?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가장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지금 있는 언론사 뭐 데스크들이나 뭐 경영진들은 누구 페이스북 긁어가지고 기사 쓰는 걸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저 효율이 높아. 네. 어디 뭐 취재 나간다고 해서 뭐 그러면 취재비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하다가 좀 뭔가 빈틈이 생겨가지고 송사에 휘말려 봐요. 정말 귀찮거든. 인스턴트식의 아무런 뭐 저널리즘적 가치가 없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는 것. 김부선을 한번 건다든지 그랬을 때 막 히트수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진짜 뭐 우리 사회 마이너리티의 그런 고충을 듣고 이른바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주 건드리고 권력자 건드리고 또 송사에 휘말리고 이게 싫거든. 그렇죠.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송사에도 참 많이 휘말려 봤었는데, 근데 뭐 참 시대가 이랬다라는 거는 되게 핑계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언론 전체가 좀 바뀌지 않으면은 뭐 이런 기자들의 이탈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노땅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문 기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노땅들은 그렇게 온라인 대응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언론들, 한국 신문이 계속 노쇠화가 되는 거예요. 노쇠화되는 한국 언론. 젊은 기자들도 떠나고 아마 언론 구조가 이제 빅뱅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언론의 앞날은 결국 개별 기자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언론 판도의 주역이 될 것이다. 네. 이른바 네임드, 맞습니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개별 기자들이 개별 언론이 돼가지고 후원과 지원을 받는 구조 그렇죠. 속에서 자기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대한 어떤 직장으로서
회사로서 언론사가 존재하기보다는 개별 기자의 저널리즘, 철학, 양심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PD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널리스트로서 한번 현장에 뛰어가서 매도 맞고 때로는 제목 보도하면 대가리도 받고 네. 한번 좀 B급 취재기자로 한번 나서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매는 지금도 때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도 맞고 예, 그래요. 요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